안녕하세요. 고품격을 지향하는 시사예측 프로그램 디베이트의 브레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블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풍립한간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전문가이신 양정화 변리사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화 변리사입니다. 네, 양정화 변리사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예전에 비트코인 백서를 접한 이후에 그 비트코인 매력에 빠져서 그때부터 이제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고 암호화폐 관련해서 변리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풍립한가님 암호화폐로 돈을 좀 많이 버셨다고 들었는데. 네, 저는 이제 리플을 사놓은 게 16배가 돼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벌었고, 뭐 제가 써놓은 글의 족적들을 알겠지만 저는 오를 때 샀고 떨어질 때는 재빨리 팔았습니다. 이쩌는 상태죠. 이제 제가 변호사 사무실을 이제 과감하게 열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그때 이제 암호화폐를 통해서 조금 자금력이 확보가 됐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 이제 저도 암호화폐 매력에 빠져서 좀 이쪽에서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어느 정도 버셨는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뭐 금액은 비밀입니다. 16배입니다. 100만 원을 샀을 수도 있고요. 뭐 1억 원을 샀을 수도 있고. 16배면 1600% 수익. 네, 맞습니다. 네. 확 씨발만 돌려차기 뭐 새끼. 엠블리님은 암호화폐 좀 해보셨나요? 스팀잇이라는 거를 하다가 빠지게 됐죠. 그래서 뭐 스팀도 사고 그 외에도 다른 코인들도 몇 번 사봤는데 많이는 아니고 그때 좀 알게 돼서 네.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변리사님은 어떻게? 저도 예전에 예. 샀다가 예. 저는 가슴이 작아서 조금씩 샀다가 네. 그다음에 계속 갖고 있습니다. 똘기는 지금까지. 네, 별로 수익이 그렇게 크진 않고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저만 잃었네요. 어떠세요, 브레송님은? 제가 좀 씁쓸하지만 저는 엄청난 양의 재산을 비트코인으로 모두들 공감하시겠네요, 지금. 고점에서 날린 경험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한테 좆가라 그래. 판가님께서 암호화폐 세계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은 벌었고 또 어떻게 해서 잃었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 제가 암호화폐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제가 암호화폐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나는 투자에 실력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사실 그거는 기만인 거죠. 결과론적이고 좀 운이 좋아서 제때 팔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실력인 거죠, 뭐. 예전에 판가님 글을 보면 암호화폐의 어떤 장밋빛 미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돈도 버셨는데 왜 파셨나요? 암호화폐가 뭐 사기라고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뭐 투기를 하신 건지. 네. 말해봐요. 제가 하는 게 투기일 때는 투기라고 인정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쓰는 글도 투기 일지고 제목이. 근데 사실 저는 그때 암호화폐를 사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투자에 있어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팔았던 거고, 이제 운이 정말로 좋았던 거죠. 지금도 저는 사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를 사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진짜 사기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금융 권력이 그 발권력을 이용을 해서 화폐를 무한정하게 찍어내는 신용화폐야말로 사실 진짜 사기죠. 이를테면은 뭐 진짜 사기는 사실 달러예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게 원래 돈이라는 게 그만큼 찍어내면은 이제 가치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토마스 피케티가 말한 것처럼 왜 노동이 자본을 이길 수가 없느냐. 예전에는 이제 화폐의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됐으니까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정해진 화폐만큼의 가치 벌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돈이 퍼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를테면 그렇거든요. 그 한국은행에서 1억 원 새로 찍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한국은행은 이걸 시중은행에 공급을 하잖아요. 근데 은행의 지급 준비율이 10%면 이제 1억 원은 순식간에 10억 원이 돼서 민간에 퍼지는 거죠. 메이저 시중은행이 제2금융권에 돈을 빌려주면은 사실 찍어내는 돈은 1억 원인데 이게 순식간에 100억 원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사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돈의 내재 가치가 완전히 떨어지는. 저는 사실 지금도 신용화폐가 사기라고 생각하지 암호화폐가 사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시장에 돈이 막대하게 공급돼서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노동에 대한 기만이자 사실 화폐의 가치를 믿고 소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기죠. 지난 몇 년간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은행에 돈 대출 받아서 급투자 받아서 돈 버는 게 더 나았던 거는 사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돈은 계속해서 저렴해지는데 시중에 있는 부동산의 물량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자산의 명목 가치가 상승하는 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죠. 즉 연봉 1억 원인 사람이 1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는 것보다 사실은 연봉이 3천만 원인 사람이 대출받아서 그냥 하는 게 더 남는 장사가 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암호화폐를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비트코인의 그 취지,
사실 어떻게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비트코인은 근본이자랑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한정된 자산으로 한정된 비트코인의 가격으로 자산의 물량을 평가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암호화폐 취지 자체는 옳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100% 사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여기는 문제가 있긴 하죠. 네. 신용화폐가 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신용화폐를 발행하는 건 국가인데 국가는 사기꾼들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금융권을 결탁된 사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와우. 그럼 국가가 그런 사기를 쳐서 얻는 이득이 뭐가 있을까요? 국가의 발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죠. 이제 원래 옛날 시대라면 국가의 힘이라는 거는 국민들의 노동력 그리고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조세 그리고 이제 국가의 뭐 자원, 금광이라든지 뭐 구리광석이라든지 이런 건데 그냥 돈을 찍어내므로 인해서 그걸로 가지고 이제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펴서 국가가 리바이어던 무한한 권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핵심에는 미국의 달러가 있는 거죠. 달러는 사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죽어라 노동을 해서 3세계 어린아이들이 죽어라 노동을 해서 일을 할 때 미국은 그냥 달러를 찍어내기만 하면 왜냐하면 모든 석유는 달러로만 결제를 할 수 있으니까 달러를 찍어내기만 하면은 그냥 무한정으로 다른 나라의 재화와 상품을 그냥 거저 가져오듯이 그냥 찍어낸 종이 달러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이 가진 물론 힘이 군사력도 있고 자원도 있지만 뭐 핵심 기술도 있지만 그게 이제 미국이 가진 힘의 원천인 거죠, 사실은. 그런 점에서 단순히 한국의 문제로 쳐도 한국의 국가 통화력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뭐 아무리 경제학자들이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제 그냥 사이비 야바이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뭐 그런 비판 많이 듣습니다. 얘기하지만 사실 그건 기본적으로 어떤 말로 포장을 해도 그거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옛날에 이제 그 은본이제 시절에 은을 떼어내서 새로운 은을 만들었던 것과 하나의 차이도 없는 그냥 그런 사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기의 중점에 이제 미국의 금융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주제는 암호화폐긴 하지만 계속 이 주제로 가는 게 암호화폐가 저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것도 처음에 이제 여기 가수요 자금이 들어갔던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그냥 오른 거는 사실은 암호화폐가 처음에는 이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적당한 수단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의 믿음과 이제 그때는 그게 진실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고 지금 이제 그게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수요가 들어가서 자산 가격이 올랐던 거는 나중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이제 그 화폐 돈 찍어내기 신공의 그 한계점이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금이라든지 이런 한정된 자산이 오르는 게 맞지만 암호화폐도 제가 이제 후술할 문제를 극복하게 된다면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변리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암호화폐 그 자체가 사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만 예를 들어도 비트코인으로 실제 어떤 서비스나 상품들을 결제는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사기라면은 그런 것도 되지 않아야 되는데 진짜 근데 사기 여기 암호화폐 시장에서 사기는 뭐냐면 그 시장을 조작하는 행위가 사기인 거예요. 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래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니 네. 비트코인은 사기가 아니다. 네, 비트코인만 해도 그렇고 이제 저장을 할 수 있잖아요. 저의 그 가치를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원화를 가지고 있으면 이건 가지고 있는 대로 인플레이션만큼 계속 나의 자산 가치가 깎여 나가는 구조인데 비트코인은 그 발행량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제가 저의 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해칭을 해두면은 이제 그 자산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를 사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비트코인을 가지고 그 시장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들이 사기인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식을 누가 사기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뭐 코스닥 잡주는 사기다 이러는 게 거기서 발생하는 시장 조작 행위들 그런 게 사기인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시장 조작 행위들을 잡는 그런 법률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좀 암호화폐 자체를 사기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근본이제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라든가 그런 암호화폐들이 그런 어떤 일정한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근본이제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종전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지금은 사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암호화폐가 모든 자산의 가격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면 뭐 수십만 배가 아니라 뭐 수억 배가 뛰어야겠죠. 근데 이 주장에는 두 가지의 논리적인 맹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암호화폐가 종류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처음 암호화폐에 들어갈 때만 해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리플 이 정도였거든요. 그 정도면은 뭐 실제 현실에서도 금과 은, 뭐 팔라디움, 이 정도 석유 이런 금속으로
뭐 생각을 한다면 이게 가치를 측정하는 수단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보니까 너무나도 암호화폐가 많이 생겼고 또 그거를 만들기가 너무나도 쉬워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근본이 제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가치가 암호화폐 가격의 변동성이 또 너무 크다 이런 부분도 있었죠. 사실 이게 정말 하나의 화폐가 되려면 뭐 물론 자산 가치를 모두 평가를 한다면은 암호화폐 가격이 한참 더 올라가는 게 맞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진정한 그 화폐의 기능으로서 적용을 해야 된다면은 화폐가 어느 정도 가격이 유지가 일정한 면 있어야 되는데 변동성이 크다는 건 사실 화폐로서의 기능에 있어서는 되게 마이너스거든요. 어떤 점에서는.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팔게 된 것도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이 우후죽순 나오게 되면서 사실은 그 논리 필연적인 주장이 힘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팔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는 코인들이 많잖아요. 그게 문제라고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만약에 코인의 어떤 특허 같은 게 인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변리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런 비즈니스 모델 관점으로 네. 그 암호화폐가 사용될 때 뭐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데 네. 근데 보통 이게 오픈 소스로 공개해서 사용자들의 참여를 많이 유도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이오스나 그리고 거기에 파생되는 이 앱들도 다 결국에는 탈중앙화적 관점으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 앱들을 많이 써야 되는 거지 어떤 특정 회사 하나가 뭐 자기들만 독점권을 가지고 쓴다고 해서 그런 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보호는 가능하지만 그 취지상 이제 오픈해서 많이 쓰는 경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디베이트 코인을 만들었다. 네. 근데 저희랑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네. 자몽 스튜디오에서 자몽 코인을 만들었다라고 네. 하면 거기에 대한 보호는 될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네, 거기에 대한 보호는 될 수 있는데 네. 좀 약간 암호화폐 D앱 취지상은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암호화폐 취지상은 네, 맞지 않는다. 네, 네. 그 양정화 변리사님이 말씀하신 건 이제 제가 후수를 하겠지만 암호화폐 성격을 돈이 아니라 이제 다른 것으로 봤을 때 뭔가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사실 2년 전에 1년 전, 2년 전에 암호화폐가 이렇게 수천 배 폭등을 했던 거의 화두는 그건 암호화폐가 세상 모든 자산의 가격을 담을 수 있느냐 그런 존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제 그 리플이 한참 올랐을 때 리플 창업자가 세계 5위 부호가 됐어요. 자기가 사놓은 리플이 올랐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리플이 10,000원 간다 뭐 이런 설이 있었거든요. 리플이 10,000원 가거나 10만 원을 가면은 이 사람이 중국 정부보다 돈이 많아지겠더라고. 저는 이제 그거 보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게 뭐 이제 암호화폐 자체가 세상의 모든 자산을 담을 수 있는 툴이 된다면은 뭐 3-4개밖에 없어서 사회적인 합의로서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죠. 사실 사람들이 합의를 한다면은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합의가 이루어지기에는 굉장히 이른 시점이고 또 결국은 구조적으로 여러 암호화폐가 탄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결국 그 암호화폐가 그 자산 가격 상승이라는 게 원래는 세상 모든 자산 가격을 담을 수 있는 툴이 될 수 있지만 결국 될 수 없다는 판단을 팔았던 것이고 말씀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돈이라는 것도 한국은행에서 찍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저희 집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도트제 프린트로 이제 풍류판관 달러를 찍으면 그 의미가 근데 나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암호화폐가 세상의 모든 그 자산 가치를 담을 수 있는 툴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암호화폐가 사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암호화폐가 세상에 있는 모든 자산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없다 이런 판단에 사실 팔게 됐던 겁니다. 용어의 문제인데 암호화폐라는 게 어쨌든 뒤에 화폐라는 말이 붙잖아요. 근데 화폐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뭐 재화를 사고 파는 도구로 쓴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그 자산 가치랑은 또 다른 이야기는 금이 화폐는 아니잖아요. 금이나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걸 화폐라고 하지는 않는데 그러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엄밀히 얘기해서 암호화폐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네. 금 자체가 네. 그냥 토큰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금으로 또 결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 자체가 토큰화 돼 있으면은 그거를 쉽게 1g의 금을 바로 이 사람한테 전송을 해줄 수 있다는 개념이 있으면은 이제 그 금 자체가 결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화폐적인 성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화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예전에 아마 유시민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그 자체가
그 자체의 가치가 급락 급등을 하게 되면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제는 이거를 100비트코인에 샀는데 이 마이크를 오늘은 1000비트코인이야. 그러면 그게 사실상 무용지물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래서 약간 이 암호화폐가 화폐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1,000원을 들고 있어도 네. 이게 가치가 결국에는 감소되고 있는 구조거든요.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렇죠. 그 비트코인은 가격의 변동성이 큰 거일 뿐이고 네. 결국에 화폐 자체도 네. 가격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변동성을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신흥국들의 그런 화폐들을 보면은 신흥국들 화폐들도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뭐 만약에 제가 알기로는 뭐 브라질 헤아라 같은 경우에도 뭐 1년 만에 뭐 몇십 프로가 떨어진다든지 갑자기 뭐 누구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10% 20%가 오른다든지 그런 달러 대비해서 그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지금은 크지 않거든요. 최근에 몇 개월은. 그런 면에 봤을 때 과연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변동성과 브라질 헤아라의 변동성이 최근 뭐 한 3개월만 따져서 뭐가 더 강하냐 하면은 또 다르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만약 헤아라의 변동성이 클 때의 기간만 딱 잡으면은 뭐 헤아라는 화폐도 아니네. 그러니까 그 변동성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비트코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헤아라보다는 높은 거죠. 이미 그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 이게 완전히 툴리법을처럼 꺼질 투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합의가 있거든요. 그 정도. 그게. 네, 암호화폐 사기성 여부를 떠나서 현재 지금 거래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기가 발각이 됐고 또 특정 세력에서 뭐 어떤 코인의 펌핑이라든가 그런 가격 조작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가 이제 적발이 됐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제 당연히 그런 거는 뭐 사기죠. 사실 그 거래소에서 뭐 인플레 잡는다고 뭐 일부러 소각하고 이러면 그때 펌핑하고 뭐 가두리하고 이러는데 뭐 특정 코인을 비판을 하긴 좀 그렇지만 뭐 트론 좋아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옛날에 이제 트론 창립자가 자기 이제 백서랑 자기 커리어에 마원의 제자라고 적어놓고 자기 사진 올리는데 저는 그렇게 웃긴 자기소개 처음 봤어요. 자기가 마원의 제자라고 하면서 마원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올렸는데 마윈. 네, 마윈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윈의 제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사기 같은 것도 되게 많고 문제도 많죠. 실질적으로 이 코인에 대한 뭔가 비즈니스적인 가능성보다는 내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또는 뭐 이 사람과 알고 이런 걸로 이제 이슈화를 해서 신뢰를 그런 쪽으로 얻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이들 속고 투자를 하셔서 결국에는 그 사람은 도망가고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봐갖고 그 일종의 그 매뉴얼처럼 있잖아요. 일단 백서를 영어로 만들고 못 알아듣게. 유명한 사람들의 사진을 이제 같이 이게 손을 잡고 악수하는 사진 같은 걸 이제 올려놓고서 우리 이러이러한 유명한 사람들에게 자문을 받았다. 그리고 만든 사람들도 프로필을 주로 적어놓죠. 뭐 레퍼런스는 사실 없어요. 그냥 어디서 근무했다. 우리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 이 코인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 사실 한다가 아니고 하고 싶다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투자를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어디 가죠. 제 생각에 약간 투자에 다들 목말라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뭔가 경제 동력도 없고 살 것도 없고 네, 뭔가 이렇게 투자에 목말라서 사실 암호화폐 ICO 예전에 유행했던 게 정말 투자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 생각해보면 다른 어떤 스타트업들의 아이디어가 있는데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다들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 그 ICO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들이고 그런 아이디어를 보면 뭔가 이런 세상이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뭐 거래소 한번 상승하면 뭐 그거는 4-5배는 따놓은 당상이니까. 사실 이게 구조적으로 약간 모순이 있는 게 사업 아이템 자체가 정말 좋다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겠죠. 제 1금융권에 돈을 빌릴 수 있고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일단 돈을 벌고 있지 않으니 이제 벤처 캐피탈 투자를 받는 거고 아니면은 뭐 IPO를 하겠죠. 근데 그것도 못 하니까 이제 ICO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ICO를 하는 기업이 정말 신뢰성이 있고 이 사업 모델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돈 많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투자를 먼저 하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뭐 인맥이 네트워크가 안 되던 간에 뭐 어떤 뭐가 안 되던 간에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그게 꼭 스캠이 아니더라도. 네, 그러면 양정아 변리사님께서 그 블록체인 전문가이시고 또 많은 ICO들의 자문을 하셨을 텐데 현재 지금 뭐 작년에도 그렇고 디앱 관련해서 그 수준이 현재 어느 정도가 됐었나요? 수준들은 다 거의 프로토타입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사실 디앱 중에서 제일 개발이 잘 된 건 스팀이시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디앱 중에서 좀 잘 돌아가는 것들은 이제 이오스 블록체인 상에서 돌아가는 어떤 도박 앱들 그런 것들이 좀 그나마 실사용 가능한 우리들이 딱 느끼기에 뭐 이거 쓸만하다 이런 것들은 다 그러니까 디포스 방식으로 이렇게 한 앱들 같고 실제 이더리움이나 뭐 다른 블록체인 상에서 나오는 디앱들 중에서 뭐 이건 정말 쓸만하다 이런 것들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브레송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그 우수한 거를 개발하지 못하는 게 사실 정말 돈 많은 투자자들을 만날 수 있거나 IPO를 할 수 있거나 은행에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준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반증도 될 수 있겠네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면 풍년판가님께서는 한때 이제 비트코인이 좀 상승했었을 때 많이 벌으셨다고 했고 이제 지금은 다 파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은 투자를 안 하고 계시나요? 지금도 암호화폐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실 투기하고 있죠. 저는 이제 근데 그렇거든요. 암호화폐가 지금 구조가 뭐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계는 있는데 그리고 뭐 이상한 코인도 많죠. 사실 건강식품이랑 비슷한 면도 좀 있어요. 건강식품 이렇게 홍보하는 거랑. 근데 저는 건강식품이 사기라는 거 알아도 건강식품 관련주 샀을 때도 많았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왜냐하면은 설령 이제 암호화폐 합의가 병신들의 합의라고 하더라도 그거 이제 돈을 버는 게 투자든 투기든 돈을 버는 게 중요하고 저는 벌 수 있다고 믿거든요. 지금까지. 그리고 정말 제가 아까 트론을 욕했는데 트론으로도 사실 많이 벌었습니다. 투기라는 거는 사람의 심리를 읽는 거고 개미들이 어떻게 가는지를 먼저 읽어낸다면은 그게 사기라고 해도 저는 편승할 수 있다고 아직은 믿고 있으니까요. 뭐 전재산 건 게 아니라 그냥 조금씩 걸고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너무 건방지다고 생각하지도 말아주세요. 투자와 투기가 사실 한 끗 차이잖아요. 네. 저는 이제 제가 하는 게 투기라고 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라고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차이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뭐 암호화폐가 내재 가치가 있느냐 뭐 그 질문으로 다시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내로남불 아닌가요? 남이 하면 투기고 내가 하면 투자. 전 반대예요. 내가 하면 투기고 남이 하면 투자. 네. 돈만 벌면 된다. 네, 상관없다. 네. 사실 그렇죠. 돈만 벌면. 알겠습니다. 네. 이제 뭐 투기냐 투자냐를 결정하는 게 결국 그 내재 가치가 암호화폐에 있느냐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암호화폐에 내재 가치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